3년 묵은 빈대가 탄다면 새 이웃이 불타도 좋다. 나는 원한에 사무쳐 사뭇 비장한 어조로 울부짖듯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저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인은 바로 이웃집 살던 신집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집 사람. 그의 딸에 대한 청혼을 거절하고 자신의 새업을 자랑하며 백정인 우리를 모욕하던 그 입, 슬픔에 북받쳐 굳게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 노인에게 내가 인사를 하다니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딸에게 청혼을 하고자 그의 집을 찾아갔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나의 청춘과 순결한 마음을 그는 백정의 자식이라는 모진 말로써 짓밟았습니다. 한때 신집은 중매쟁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혼사를 앞둔 처녀 총각네 집에서는 중매쟁이를 앞세워 서로 집안을 가늠하였고 어김없이 꽃신을 맞추러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돈이 될 집안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신집은 그야말로 결혼의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옆집인 우리 집은 고기를 잡아서 파는 백정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신집으로 가던 중매쟁이가 우리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짧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린 풋고추 시절에는 꽃신이 없으면 혼인을 못할 줄 알았지. 우리보다 자식놈들이 더 똑똑하다. 생각지 않소? 그놈들은 돈 먹는 꽃신보다 고기를 사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 많던 중매쟁이와 시끌벅적한 혼사 이야기들은 신집에서 우리 푸죽간으로 옮겨왔습니다. 몇 가을 전만 해도 농부들은 꽃신부터 맞추러 갔습니다. 농부들은 신집에서 중매쟁이 말을 하며 쌈지의 담배가 다 떨어져야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울타리 넘어 우리를 불러 고기가 얼마 필요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신집 사람은 마을 일을 다 알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신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으로 고기를 사러 온 것입니다. 따님한테 장가들겠소. 그날 무엇이 나를 구원하러 가게 했을까? 단풍잎 사이로 살랑이던 가을바람 탓일까? 신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바로 백정네인 우리 집이었습니다. 신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고 백정인 우리 집에는 아들인 내가 있었습니다. 신집 사람은 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커서 장가들 때는 너하고 너의 신부 중매쟁이를 위해 제일 예쁜 꽃신을 만들어 줄게. 신집 사람은 종종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내 얼굴이 하얗고 잘생겨 중매쟁이 신발이 닳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집 사람은 담뱃대를 물고 꽃신을 내밀며 딸이 그것을 신으면 얼마나 예쁘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집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고운 꽃신을 신겼지만 애들처럼 뛰지를 못하여 가끔 그녀는 꽃신 신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신집의 가세도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신집 마당을 들어섰습니다.
나와 같이 학교에 다니던 신집딸은 일갓집 부엌아이로 가고 없었고 신집 사람도 출타 중이었습니다. 신집 부인은 나의 등장을 보고 빚을 받으러 온 줄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집이 장사가 되지 않아 딸은 부엌아이로 가고 우리 집에서 외상으로 소 가죽을 받아가곤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뜸 장가 가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아이 아버지와 상의해 보겠노라고 했습니다. 이때 부인의 얼굴에는 기쁜 억락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부인의 행복스러운 얼굴에 내 모든 감정을 담아서 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 다음 내가 그 집을 찾아가면 신집 사람은 한 바지 가랑이에 두 다리를 끼고 서둘며 늘 맞이할 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신집 사람이 돌아왔는지 살펴보려고 여러 번을 들락거렸습니다. 봄철 어느 날 그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부엌대기가 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딱한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나지만 않는다면 집에서 고기를 훔쳐내겠다고 말하며 애원했으나 그녀는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내 딸을 백정네 집 자식에게 안 줘! 나는 그 다음 말을 들을 때까지 내 귀를 의심했다. 백정 녀석에 빚진 게 있다고 내 딸을 호래비가 부엌두기 해먹듯 쉽사리 하려고 했지? 백정 녀석이 중매쟁이가 있다는 걸 알 리 있나? 내 딸은 7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꽃신장이 딸이야. 그 말은 그릇이 와그락 와그락 깨지는 것 같았다. 부인은 말을 막으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으나 남편의 큰 소리에 눌린다. 쇠고기 덤이나 좀 있을까 해서 혀끝으로 한 말이 백정 녀석 마음을 크게 했다. 나는 혼인식 때 신는 꽃신장이다. 내가 기억한 것은 어머니가 내 팔목을 잡고 허덕이며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나는 내 손에 백정칼을 들고 대문간에 떨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어머니는 칼을 빼앗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힘이 센 줄을 몰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엄했다. 너는 손톱을 가지고도 남을 해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백정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심장을 갈쿠리로 긁는 것 같이 아렸다. 나는 내 팔을 깨물고 그 아픔을 잊으려 했다. 이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쓰라림이라 깨달은 나는 땅을 치고 울었다. 대물인 꽃신을 가지고 하늘값을 부르니 여보, 노인 당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게 아니오? 피난길에 부산으로 와서 시장통 어느 좌판에서 나는 꽃신 몇 켤레를 앞에 둔 노인을 만났습니다. 신집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꼬부라지지 않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으나 그의 배는 등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꽃신이 한 켤레 두 켤레 없어질 때마다 나는 다소 초조하였습니다. 꽃신을 다 팔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다 팔리기 전에 나도 한 켤레 사둘까 했지만 꽃신 대신 슬픔을 사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노인이 나를 알아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부인과 딸의 소식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꽃신이 3켤레 남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좌판의 노인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첫눈은 일찍 왔습니다. 불현듯이 나는 장터로 뛰어갔는데 거기 노인 대신 부인이 휘어진 어깨에 노란 담요를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저고리에 한복을 입은 사나이가 꽃신을 사려 하자 마음이 급해진 나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기 있소. 이 꽃신은 내 겁니다. 사나이의 불쾌한 눈초리를 뒤로 하며 나는 부인에게 내 이름을 밝혔습니다. 상도입니다. 아저씨는 어디 계시죠? 부인은 넋 빠진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바깥으로는 이 꽃신을 낯선 사람에게 고무신 값으로는 안 팔려 했다. 그리고 부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꽃신을 팔아오라고 쫓아내면 한 달에 한 켤레만 겨우 싼 값에 팔아오다가 2켤레가 남았을 때 어린애처럼 꽃신을 안 팔려고 우겼다는 얘기였지요. 할 수 없이 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꽃신을 팔지 않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하루는 온종일 빈속으로 떨다가 들어와서 그만 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꽃신 값으로 준 돈으로 버젓이 장사는 치르겠다며 부인은 야윈 어깨를 보이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당신 따님을 위해 이 꽃신을 가지시오. 나는 다급히 꽃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그녀가 어느 곳에 있건 꽃신은 받아주었으면 싶었습니다. 그 애는 죽었다. 그 애는 지난 여름 폭격에 죽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내 예감은 그녀의 죽음. 나는 우산을 폈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거리에서 부인이 젖지 않게 팔을 뻗치며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뒤에서 누가 신난 소리로 아, 자리가 생겼다. 판자도 놔두고 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바람에 날리지 않게 우산을 반쯤 펴서 꽃신을 가진 부인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작품은 1956년 미국의 뉴욕 하퍼스 바자러지에 영문으로 써서 발표한 그의 데뷔 작품입니다. 1963년 현대문학에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작품의 서사가 너무 단순하고 비극적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서사보다는 부족한 아들인 상도의 시선을 통하여 신집, 꽃신장이의 인생을 돌아보는 측면에서 서정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도기적 한국 현대사의 비애와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노인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을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삶의 궤적이란 누구에게나 전설이어야 됩니다. 어떤 삶은 그 자리에 꽃잎처럼 하염없이 떨어져서 그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삶은 화무 시비롱처럼 초연하게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꽃신장이의 삶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상도는 푸죽간집 아들로 옆집 꽃신장인의 딸을 좋아합니다. 한때 신집은 혼사를 앞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신집을 통하여 중매가 오가거나 온 동리의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집과 이웃한 백정집 상도네는 신집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주문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신집과 백정집이라는 사회적인 계급 차이 또한 엄청나서 감히 상도는 신집의 딸을 넘볼 수가 없는 처지였지요. 그러나 신집 노인은 상도에게 너그러웠고 그 집 딸과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상도의 꿈도 차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중매쟁이들이 신집이 아닌 상도네 부둣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닭은 젊은 사람들이 꽃신 대신 실용적인 고기와 고무신을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도는 신집 딸에게 청혼을 했지만 신집 남자는 백정에게는 딸을 주지 못한다고 거절하여 상도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고 부산 피난처 시장 한 모퉁이 좌판에서 신집 남자를 발견하지요. 상도는 시장통 속의 꽃신 집을 계속 지켜봅니다. 어느 날 꽃신 2켤레를 아무에게나 고무신 값으로는 팔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야위고 굶주린 신집 남자는 마침내 꽃신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피곤에 지친 그의 부인이 남편 대신 파는 꽃신 2켤레를 상도가 샀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분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상도가 따님의 소식을 물었을 때 전쟁통에 폭격 속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상도는 내리는 눈을 우산으로 받치며 부인의 뒤를 따라가지요. 그 뒷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독자의 몫입니다. 신집 남자는 장례를 무사히 치르겠지요. 남편도 딸도 없이 꽃신집 부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데 상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걸어가는 늙은 부인의 뒤에서 우산을 받쳐주는 일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나 김동리의 무녀도와 같은 소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자신이 평생 이루어온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운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통이라고 남아있을 것도 없었겠지요. 고무신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꽃신장이를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평생 지켜야 할 자신만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서사가 다소 약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꽃신은 청소년들의 필독스로 전환기의 우리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